우리는 살면서 사랑으로 엮이거나 피가 통하지 않아도 가족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죠. 시가나 처가도 그렇고 남편의 형제 자매나 그들의 배우자들이 그런 경우고요. 운이 좋으면 친구 같은 좋은 가족이 늘어나는 거지만 운이 나쁘면 평생 보기 불편해도 봐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배우자의 부모를 파악하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까지 모두 파악해서 결혼을 결정할 수 없으니 순전히 운에 맡겨야 되는 일이죠. 정말 별로인 사람들이라면 절개하면 되고 그게 남편이라면 이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가족으로 엮여버리면 이건 아주 안 볼 수도 없고 미칠 일이랍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소시오패스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죠. 불행히도 저는 운이 나쁜 케이스였고 다행스럽게도 천운으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날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물론이고 시댁 전체가 풍비박산 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심장이 쿵쿵 뛰고 뒷골이 서늘해지는 그때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저는 결혼 전 바라는 게 딱 두 가지 있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건 기본이고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을 함께 쌓아나가면 되는 것이니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바랐던 것은 남편이 장남이 아니었으면 하는 것과 가급적 남편에게 여자 형제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말 피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 아빠와 고모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구남 일녀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무려 10남매 중 첫째이니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졌겠어요. 다른 집들 얘기 들어보면 첫째들이 집안 등골 다 빨아먹고 재산도 혼자 다 가져갔다는 둥 자기 이속 잘 챙겼다는 얘기가 많던데 저희 아빠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들 챙기고 취직한 후에도 동생들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고 나이 들어서는 다른 형제들 도움 없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산 대가는 부모님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고소장들 뿐이었어요. 아빠는 동생들의 고소장들을 보며 인생 헛살았다고 허탈해하셨었죠. 아빠 밑으로 유일한 여동생이 있었는데 10남매의 장남과 장년이 거의 집안의 부모와 다를 바 없었을 거예요. 아빠가 가장 그리고 아빠의 여동생인 고모가 엄마 역할을 했었다 해요. 고모가 나머지 동생들 먹이고 입히고 똥기저귀 갈아주며 다 키워냈고 그래서 아빠와 동생들은 고모를 엄마처럼 생각했나 봐요. 문제는 고모가 앞에서 말했던 이 쏙 챙기는 장남같이 행동을 했었던 거였죠. 어릴 때 얼마나 희생하며 동생들을 키웠는지는 몰라도 어른이 되어서는 집안 경조사나 부모님 용돈 면목으로 형제들에게 돈을 걷고 마음대로 쓰고 그랬나 보더라고요.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돈도 많이 들었는데 결국 끝까지 안 주고 그러면서 자기가 동생들 키우느라 청춘 다 썼다면서 생색이라는 생색엔 다 내고 그랬나 봐요. 고모의 피약질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했던 건 아빠가 아닌 엄마였어요. 아빠는 그래도 자기 하나뿐인 여동생에게 어릴 때 고생했던 게 마음 아프다며 그런 야가 빠진 행동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안 하고 넘어갔어요. 결국 돈도 다 퍼주고 장남이라시고 시부모님 모시고 살아 했던 건 엄마였죠. 아빠가 엄마에게 말도 없이 셋째가 결혼한 데서 얼마 줬다. 다섯째가 사업하다 빚을 졌다 해서 얼마 꿔줬다. 일곱째가 영치금이 필요하대서 줬다. 막내가 집 산 데서 빌려줬는데 못 갚을 것 같다. 해도 엄마는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애초에 돈을 빌려줘도 못 받을 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정작 엄마는 입을 거 못 입고 먹을 거 못 먹으면서 어디 여행 한번 맘대로 못 가보고 살았는데 말이죠. 그런 주제에 명절마다 우리 집에 와서 고모가 엄마에게 우리 엄마 좀 잘 모시고 살라고 훈계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해요. 치매 걸린 할머니 똥기저귀 갈아주면서 밥에 국 없으면 안 먹는 할아버지 삼시세끼 챙기면서 몸 부서져라 본향했던 엄마한테 고맙단 말 한마디 안 하면서요. 병원비 한 푼도 안 내줬고요. 다른 형제들은 그래도 염치가 있어서 고맙다 하고 미안하다 하는데 고모는 우리 엄마를 그냥 자기 오빠의 부속품 혹은 자기 아랫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고모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아주 시녀대하듯 엄마라 하대했는데 늘 자기가 딸이면서 왜 우리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며 살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놓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기신
꼴랑 시골에 있는 작은 땅 한 떼기를 10남매가 나눠야 한다면서 고소장을 보내고, 그런데도 아빠는 반평생을 자기 부모님 보양한 배우자보다 여동생과 동생들을 더 소중했던지라 그나마 남은 유산도 토막토막 다 퍼주셨죠. 엄마는 그렇게 남편의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제가 20살 되었을 무렵에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엄마 장례식 때 고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언니도 참, 어쩜 우리 오빠 혼자 놔두고 가버리냐. 우리 오빠 밥은 이제 누가 차리라고. 우리 엄마가 자기 오빠 밥 차리는 사람인가요? 제가, 고모, 엄마 장례식에서 그게 할 소리예요? 하고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자 고모는 얘가 지 엄마라고 편드는 것 봐. 내가 뭐 못할 말했어. 하고 대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고모라는 말에 학을 떼게 된 가장 큰 이유였죠. 그렇게 엄마를 일찍 떠나보내고 고모와 아빠의 형제들은 엄마가 암에 걸려서도 삼시세끼 차려가며 모시던 할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더라고요. 쥐가 막혔죠. 자기는 돌보기 싫고 엄마는 아픈데도 돌봐야 했던 건지. 할아버지까지 내몰고 난 고모는 아예 일주일에 서너 번은 우리 집을 자기 집 마냥 들락거렸어요. 우리 불쌍한 오빠 거리면서요. 그러면서 엄마가 하던 역할을 제가 하기를 바라더라고요. 네 아빠는 짠 거 싫어한다. 음식 싱겁게 해라. 네 아빠는 몸이 차서 조격해줘야 한다. 네 아빠 술 마시고 나면 꼭 콩나물이랑 무 넣어서 국 끓여줘라. 자기 남편한테나 그렇게 잘해주던지 왜 저한테 그렇게 유세를 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전 엄마가 아니니 참지 않고 항상 말대꾸를 했죠. 고모가 하세요. 고모가 하실래요? 고모가 하시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대들면 고모는 네 엄마 닮아서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둥, 오빠는 아내복 자식복 없다는 둥 대도 안에 신세 타령을 해댔고, 그러면 아빠는 고모에게 뭐라 하면 귀찮아질 것 뻔하니 저에게 고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하면서 나무랐어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 이꼴 저꼴 보기 싫어서 저는 20대 초반부터 독립해서 나와 살기 시작했죠. 대학교 다니면서 우연히 남편을 만났어요. 교양 수업으로 추리소설에 대한 강의를 듣다가 알게 되었죠. 남편은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저를 쫓아다녔고 저는 처음에 별로 관심 없다가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었어요. 그때는 가볍게 연애나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평생의 반려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남편은 사진을 전공했는데 유쾌하고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름 전통 있는 종갓집 장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죠. 보수적인 면은 전혀 느낄 수 없었거든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너는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 재산은 모두 네가 모셔야 한다. 그런 얘기를 귀에 박히도록 듣고 자랐다고 해요. 집안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겨서 남편은 일찌감치 가족들을 떠나서 독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저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어요. 맞지 않은 가족 친척들에게 학을 뗀 경험은 저도 남부럽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저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군대를 갔어요. 남편이 입대하는 날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죠. 종갓집이라고 해서 막 조선시대에 나온 듯한 사람들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평범하더라고요. 저를 보고서도 반갑고 예의 바르게 인사해 주시더군요. 우리 아들과 만나줘서 감사해요. 하시면서요. 남편의 부모님과 남편의 남동생이 입대를 응원하러 보러 왔고 특이하게도 남동생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보통 가족이나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입대하는 곳까지 직접 오지 않는데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어디 결혼식이나 갈 법한 복장까지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편한 복장으로 갔는데 누가 여자친구인지 모를 지경이었어요. 남편이 입대하기 전 갈비탕 집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저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자리가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군대 가기 전이니 문제 일으키지 말자고 생각하고 얌전히 식사를 했죠. 남편의 아버지, 훗날 제 시아버지 되실 분은 점잖게 우리 애가 우리 집이 종갓집이라는 거 얘기했다던데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옛날처럼 제사 엄청 많이 지내고 그러지 않아요. 애 낳으면 돈은 주지만 애 못 낳았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다 옛날 일이에요. 혹시 비혼주의거나 그런 건 아니죠? 하면서 은근슬쩍 결혼을 엄두에 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곧 군대 들어갈 사람의 부모님 앞에서 뭐라 할 수도 없고 저는 그냥 예 하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 남동생이 여자친구로 온 사람이
아버님, 저는 빨리 결혼해서 애기도 많이 낳고 싶어요. 하면서 제 딴에는 여우짓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아버님은 그래 하면서 대꾸해줬지만 어쩐지 그 여자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는 느낌이었죠.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당시에는 아직 남편과 먼 미래까지 그리지 않고 있어서 그냥 넘겼어요. 남동생의 여자친구는 제게도 팔짱을 끼며 언니, 우리 친하게 지내요 하며 싹싹한 척을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더 볼 일 없을 텐데 했지만 네 하고 말았죠. 저는 사람이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주의라서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고무신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남편은 무사히 복무를 마치고 전역했고 저는 그동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한 상태였어요. 서로 다른 상황과 오랜 연애로 필연적으로 오는 권태기가 겹쳐서 남편과 자주 싸우게 되었고 어느 날 크게 싸운 날 결국 남편과 이별하기로 했죠. 그런데 얼마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익숙한 목소리였죠. 바로 남편의 아버지였어요. 몇 마디 형식적으로 안부를 물으시더니 용건을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애가 요새 통 밥도 안 먹고 이상하게 물어봤더니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 살면서 뒤돌아보면 그냥 넘길 수 있는 일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두 사람의 일을 내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아들이 아주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 이상 다시 만나보면 어떨까 싶어요. 주제 넘었다면 아가씨에게 미안합니다. 이별했다고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전화 오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았고 아버님께서 예의에 어긋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른이 말씀하시니 한 번 정도는 기회를 줘보자 하고 다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결국 잘 화해하고 다시 사귀기로 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들 연애에 아버지까지 나섰다는 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혼 후에야 깨닫게 되었죠. 남편이랑 늘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지만 몇 번의 위기를 잘 넘기면서 꽤 오래 연애를 했어요. 이제는 너무 편해져서 다른 사람과의 미래는 생각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죠. 주변에서 슬슬 하나둘 결혼식을 올리고 싱글에서 탈출하던 어느 날 남편은 저에게 나랑 결혼할 생각 있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청혼도 아니고 떠보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저는 계속 만나보고는 싶은데 결혼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 하고 솔직하게 말했고 남편은 조금 고민하더니 자기 가정사가 복잡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사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을 하기 어려웠다고 해요. 예전에 남편이 군대 가면서 봤던 그 남동생 있잖아요.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고 아버님이 밖에서 데리고 왔다고 해요. 당연히 정상적인 집이라면 그 아이를 자기 어미인 아버님의 상간녀에게 키우게 있을 텐데 종갓집에서는 남편이 3대 독자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집으로 들이셨다네요. 당연히 남편의 어머니의 의사는 존중되지 않았고요. 일종의 정실이 낳은 아이가 아니었기에 시댁 어르신들은 족보에는 올리지 않았다 하지만 졸지의 시댁의 명령으로 남편이 바람피워서 생긴 아이를 키워야 하는 신세가 된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천근만근 무거웠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요. 그래도 어머님은 태어난 애는 죄가 없다면서 남편과 남동생을 차별 없이 키우셨대요. 그래서 남편도 어릴 때는 남동생이 친동생인 줄 알았다고 해요. 하지만 제사 때 친척 할아버지들이 자기 보고 장손이 아닌 3대 독자라고 하고 남동생이 이름이 족보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 엄마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종용한 할아버지 할머니들, 친척들이 모두 미웠고 남동생도 보기 싫어서 집을 나와 살았다고요. 이런 복잡한 집안 사정을 제가 이해해주지 않을까봐 두려웠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고 결혼하자는 말도 차마 꺼내지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네가 아버지처럼 바람을 피워서 다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리고 올 것 아니라면 나머지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난 결혼을 한다면 너랑 하는 거지. 너희 집안과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만약 결혼을 한다면 그런 일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대답했고 남편은 고맙다면서 눈물을 쏟았어요. 마음고생이 심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결혼을 하기로 양가에 통보하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저는 아빠만 부르고 싶었는데 한부모 가정이면 상대 부모가 무시한다면서 고모도 꼭 같이 가자고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죽어도 싫다고 했지만 아빠가 이윤지 대사의 부모 때문에 네가 피해보면 자기 마음이 안 좋을 것 같다면서 몇 날 며칠 저를 설득하는 통에 마지못해 승낙했죠. 상견례 날 아빠와 고모 그리고 예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오셨고 남편의 남동생과 그의 와이프가 함께 나왔어요. 와이프는 예전에 남편이 군대에 갈 때 만났던 그 여자였죠. 이미 남편의 남동생과 결혼해서 3살 배기 딸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언니 오랜만이에요. 이젠 형님이라고 불러야 되죠. 또 만날지 솔직히 몰랐는데 안 본 사이에 세월이 많이 흘렀네요. 하면서 묘하게 살가운 듯 가시돋친 말을 건넸어요.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뭐지? 하는 의문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남동생은 거의 아무 말 없었지만 예비 동생인 그 여자는 제잘 정말 말이 많았어요. 보통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말을 아끼고 어른들끼리 예의 차리면서 말씀 나누는 자리잖아요. 그 여자는 자기가 진행자라도 됐냐 시부모님의 말을 대신하고 제가 해야 할 말들을 본인이 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눈치만 보고 있긴 했지만 좀 어이가 없었죠. 그런데 저의 고모는 또 그런 걸 참으면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려 말하지 않고 바로 지적하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조카 동서들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건 알겠는데 나설 때랑 나서지 말아야 할 때를 잘 구분 못하네. 이런 자리에서는 말을 적게 할수록 예의라는 거 안 배웠나 봐. 저나 아버지만 왔으면 앞으로의 관계도 있고 차마 못했을 말인데 고모가 앞뒤 없이 바로 후련하게 뼈를 때려버리니 처음으로 고모가 저의 편인 것이 든든하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얼굴이 빨개져서 죄송합니다 하고 그 이후로는 조용히 있었어요. 이후로는 저희 아빠와 시부모님이 무리 없이 대화를 나누었죠. 조금 지나서 고모가 식사 도중에 화장실을 간다고 일어나셨고 잠시 후 예비 동서가 전화 올 때가 있다면서 일어나서 나갔어요. 동서는 곧 들어왔는데 고모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시지 않았어요. 휴대전화도 놓고 가셔서 화장실로 찾으러 갈 수도 없었죠. 화장실 문을 열자 놀랍게도 고모가 세면대 앞 타일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저는 놀라서 급히 119를 불렀죠.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에 모두도 혼란스러웠고 아빠가 고모님을 실을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상견례는 사실상 파토가 났어요. 다시 약속을 잡자고 하면서 저와 남편도 고모가 실은 구급차를 뒤따라갔죠. 고모는 화장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세면대에 머리를 찍고 내진탕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더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발견을 너무 늦게 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죠. 아무리 미운 고모라도 잘못되길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고모는 응급실에서 금방 정신을 찾으셨고 모두들 한시름 놓았어요. 고모가 괜찮은 걸 확인하고 상견례를 했던 한정식집에서 고모의 안부를 묻는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실 바닥에 비눗물이 많더라고요. 직원이 청소하다가 실수로 흘렀는지 그런데 직원은 아침에 청소하고 그 이후로 청소한 적이 없다고 하니 그 이전에 이용하신 손님에게 클레임이 없었을 텐데 아휴 그렇다면 손님 중 누가 실수로 버린 건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배상은 꼭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왠지 모를 찜찜함이 계속 남더라고요. 누가 실수로 바닥에 비눗물을 뿌렸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기억에 비눗물이 바닥에 흐를 정도로 허술한 세면대도 아니었고 손님이 일부러 바닥에 뿌릴 리는 더더욱 없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문득 일부러 뿌렸다면? 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전 상황에서 고모가 예비 동서에게 조금 면박을 줬었던 상황이 생각났죠. 설마 저는 스멀 숨어 올라오는 의심을 지우려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추리소설을 너무 많이 본 탓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단순히 비눗물을 뿌려놓는다고 고모를 노린 것이라고 볼 수도 없었죠.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수도 있고 고모가 미끄러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고모가 나가시고 예비 올케가 전화를 받는다면서 잠시 나갔다 온 것이 영 찜찜했지만 그것만으로 예비 올케를 의심하기에는 실패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죠. 그렇게 뒤끝이 개운하지 않은 채로 시간이 지나갔고 그 이후로는 다행히 별 문제 없이 결혼이 진행되었어요. 남편의 친인척들은 3대 독자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면서 문중의 며느리로 들어올 저를 거의 떠박들듯이 했고
그것이 제 가치관과 맞는 것이 아니었지만 환대받으며 결혼하는 것이 썩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문중에서 나오는 결혼식 축의금도 솔직한 말로 꽤나 쏠쏠했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아들을 낳으면 더욱 많은 돈을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비 동서는 딸을 낳아서 그것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떤데.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참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이제부터 맞닥뜨리게 된 현실이 조금 들어오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식마저 전통 혼례로 하자고 할까봐 두려웠는데 나름 그래도 깨어있는 종갓집이라서 그렇게까지 전통을 부르짖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웨딩홀에서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소박하지도 않은 평범한 결혼식이었죠. 상견례 이후 처음 만난 동서는 예쁘게 차려입고 신부 대기실로 와서 형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앞으로 잘 지내봐요. 하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신부 대기실 앞에서 고모와 만난 동서는 어머, 고모님 오셨어요? 괜찮으시죠? 하면서 안부를 물었고 고모는 떨떠름하게 동서와 인사를 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싱글생글 웃던 동서의 얼굴이 고모가 뒤를 돌아보자마자 싹 차가워지더라고요. 그 싸늘한 얼굴에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말 고모를 동서가. 동서는 같이 사진을 찍자며 제 옆에 앉았고 저는 궁금증을 못 참고 조용히 동서에게 물었어요. 그날 전화 받는다고 나갔었잖아요. 고모가 동서 목소리를 들었다던데 화장실에서 전화 받았어요? 사실 고모가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저는 일부러 떠보려고 물어봤어요. 동서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요. 표정을 보려고요. 동서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대답했죠. 글쎄요. 몇 달 전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고모님이 제 목소리 들었다고 그러세요? 그럴 리 없는데. 마지막에 그럴 리 없는데 하는 말은 작게 말해서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에 저는 더욱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이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일단 저의 결혼식이었으니 동서와의 대화는 찝찝한 기분만 남긴 채 넘어갔어요. 결혼식은 무사히 마무리되었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본격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어 가족이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종갓집에 시집간다고 하니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남편이 다행히 제 편을 많이 들어주고 문중에서도 너무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서 생각보다 시집살이는 없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사가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 제사를 가는 대신 1년에 한 번 제사를 도운 비용으로 꽤나 많은 돈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불경스럽지만 한 달에 한 번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하고 가니 저도 별로 부담되지도 않았고 제사도 제 생각이랑 다르게 시아버님들이 음식이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할 일은 별로 많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요새 비혼주의자들이 많은 시대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셔서 조상을 추모하고 추억을 되살리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는 길사가 되어야 하는데 제사로 인해 불화가 생기면 옳은 방법이 아니다. 문중의 일들로 인해 손자들 결혼 생활이 문제가 되고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갓집이라고 고지식하고 전통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는 것이 의외이기도 하고 저로서는 다행한 일이었죠. 한 달에 한 번 문중으로 내려갈 제사를 지내면서 저는 원치 않게 동서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맞벌이였기 때문에 문중에서도 배려해줘서 제사 전날에 내려갔는데 동서는 늘 딸과 함께 며칠 전에 미리 내려가서 시어머니를 돕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모의 일 때문에 조금 꺼림직한 느낌이 들어 거리를 두었던 것이지만 겉으로 보면 동서는 늘 싱글싱글 웃으면서 싹싹했기 때문에 다른 친인척들과도 스스럼 없이 지내더라고요. 그런 동서가 조금 안 되어 보였던 건 동서가 그렇게 며칠 동안 시어머님을 도와 제사를 준비해도 세수기 족보에 올라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사를 지낼 때는 늘 마당 바깥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받았던 결혼 축의금이나 아이를 낳으며 받는 출산 축하금 같은 문중의 지원 같은 것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세대의 문중의 제사를 지내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해도 모두 다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동안 쫓겨나듯 집 밖에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게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속상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왕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나 젊은 사촌들은 그런 게 없었지만 집안 어르신들은 노골적으로 시숙을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특히나 저와 남편은
집안의 3대 독자라고 하면서 어딜 가나 환영을 해주었는데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숙과 동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하니 보는 저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솔직히 밖에서 바람을 피우고 실수한 건 시아버님인데 그 대가는 시숙과 동서가 받는 것 같아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죠. 괜히 제가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동서에게 시대가 어느 땐데 이렇게 사람을 밖에다 세워둔다 하고 다가가 챙겨주면 동서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 집안 규칙인데요 뭐. 저는 익숙해져서 괜찮아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형님 하더라고요. 처음에 고무일로 동서를 대하기 조금 껄끄러웠는데 제가 괜한 의심을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싹싹한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취급받으면서 매달 제사 때마다 오는 것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특히나 자기들뿐만 아니라 어린 딸도 같은 가족 취급을 해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매번 와서 웃는 얼굴로 일을 한다는 것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저희는 제사 때 참석한다고 돈이라도 주는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한 번은 동생에게 저 같으면 굳이 오지 않을 텐데 매번 오는 동서가 정말 대단하다고 하니 이렇게라도 와야 가족이라고 인정받을 것 같다면서 조금 슬프게 말하더라고요. 동서는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고 가족이 없어서서 복잡한 사연을 가진 시숙과 일찍부터 마음이 통했고 안정적인 가정을 가지고 싶어서 일찍 결혼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시숙을 품어주시고 잘해주시는 것을 보고 도움이 되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제사 때마다 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아르바이트 하는 기분으로 오던 제가 되게 소물적인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를 다시 보게 되었죠. 남편이 잘 방어해주고 있긴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집안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니 어쩔 수 없이 이세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집안의 3대 독자이기 때문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다들 한마디씩 오며 가며 말씀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각오한 일이었지만 생각보다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아이를 낳지 않고 살겠다는 딩크족도 아니었지만 아직 둘 다 직장에서 일에 더 집중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세 계획은 천천히 하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어르신들에게 미리 아이는 천천히 가질 거라고 고지해 놓았지만 그래도 지나가면서 젊을 때 아기 낳아야 산모가 덜 힘들다. 요새는 아이들을 임신하면 검사비 같은 돈도 더 든다더라. 하며 한마디씩 던지니 가구이더라도 압박이 되는 건 사실이었죠. 특히 시아버님이 계속 은연중에 손자에 대한 기대를 내비치시더라고요. 손녀도 좋지만 손자는 하나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제 건강 상태라든지 가족력 같은 것들도 종종 물어보셨어요. 일한다고 너무 무리하면 자궁에 안 좋다더라. 비타민이나 철분, 엽산은 평소에도 꼭 챙겨 먹어야 한다. 같은 임신에 연관된 이야기들도 노골적으로 하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군함 인류였다는 사실에 굉장히 반가워하시기도 했죠.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저와 남편이 임신 계획이 없자 조금씩 초조해하셨어요. 난임 병원 같은 데 가보라고 권하시기도 했고 문중에서 주겠다고 한 출산 축하금에 외제차까지 선물해주겠다고 회유하시기도 했죠. 더 가다가는 저와 남편의 잠자리 횟수까지 물어보실 기세였어요. 그러다 보니 내 애는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해서 낳은 건데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조금 빨리 이세 계획을 해야 하나 고민도 들었죠. 동서랑은 어느 정도 마음을 트고 잘 지냈어요. 종종 연락도 하더라고요. 저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고무일도 있었고 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었죠. 하지만 동서는 거리를 좁히려고 무던히 애를 쓰면서 저와 남편의 쉬는 집에도 종종 놀러 오곤 했어요. 게다가 딸까지 데리고요. 사실 저는 아이들과 별로 친한 편은 아니어서 집에 아이가 있는 것이 영 불편했는데 동서는 눈치채지 못했나 봐요. 그러던 와중에 동서가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았어요. 둘째도 딸이었죠. 동서는 아기를 낳기 전부터 저의 집에 들락거리더니 둘째를 낳고는 첫째를 은근슬쩍 자꾸 맡아주기를 원하더라고요. 아마 임신 전부터 들락거린 이유가 첫째를 맡길 생각을 하고 아이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데리고 왔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냉정한 사람은 못 되는지라 동서가 막 아이를 낳은 후라서 두 아이를 혼자다 보기 어려울 것이 뻔하니 거절하지 못하고 첫째를 퇴근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와 저녁을 먹이고 때로 재우기도 했어요.
동선의 첫째는 제가 느끼기에 조금 유난했어요. 고집도 세고 통제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창 말 안 들을 나이기는 했지만 제가 훈육해도 어른 무서운 줄 모르더군요. 저도 제 아이도 아니니 막 뭐라고 할 수도 없으니 내버려 두었지만 못된 짓을 하도 많이 해서 저도 집에 동선의 첫째를 데리고 오기 꺼려질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조용하길래 또 무슨 사고를 치나 하고 집을 둘러봤어요. 첫째는 화장실에서 변기 위에 올라가 화장실 수납장을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하니? 하고 물어보자 깜짝 놀라서 변기 위에서 떨어질 뻔했고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뭐 꺼낼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지. 뭐가 필요해? 했는데 첫째는 그냥 뭐 있나 궁금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음날 또 변기에 올라가 수납장을 뒤지고 있더군요. 제가 가만히 숨어서 보니 단순히 구경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다 뒤지더니 없는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가 없어? 하고 물었더니 첫째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애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늘 버릇없이 굴던 때와 영 딴판이더라고요. 저는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꼬치꼬치 물어봤어요. 아무리 대바라진 애라도 어른이 작정하고 캐묻는데 당해낼 수 없죠. 첫째는 비밀을 지켜주는 것을 신신당부하고서 저에게 고백했어요. 엄마가 뭐 꼭 찾아보라고 해서요. 뭔데? 길쭉하게 생기고. 저는 첫째를 추궁한 결과 아이가 엄마의 명령으로 찾던 것이 임신 테스트기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보통 임신 테스트기를 화장실에 놓으니 아이가 수납장을 계속 뒤졌던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 아이 생각이 없었어서 그런 걸 화장실에 놓지 않았었고요. 도대체 왜? 동서의 첫째가 저에게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을 알면 동서가 아이를 크게 혼낼 것 같아서 따져 묻지도 못했지만 혼란스럽고 충격적인 일에 저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어요.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기엔 그 물건이 아이가 알만한 물건도 아니었고 동서가 시킨 일은 확실한데 자기 아이를 시켜서 아주버님 집을 염탐하는 동서도 있나? 게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테스트기를 찾는 이유가 뭐지? 가장 유력한 생각은 제가 아이를 임신하려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동서가 얻는 게 없는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죠. 게다가 제 앞에서는 그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고선 말이에요. 세숙에 와서 첫째를 데리고 간 이후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오늘도 정말 감사했어요. 첫째가 형님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형님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정말 행운이에요. 뒤에서는 자기 아이에게 그런 일을 시켜놓고 앞에서는 저렇게 생글거리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다니 무섭게까지 하더라고요. 어디다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동선의 첫째를 계속 집에 데리고 있고 싶지도 않았어요. 마침 아빠가 편찮으셔서 저는 아빠 간병을 핑계 삼아 동선의 집과 멀리 떨어진 집을 구했죠. 동선은 가까이 살아서 형님이랑 친해지고 좋았는데 너무 아쉽네요. 하더군요. 나랑 일부러 친해진 거지? 왜 내 임신 사실이 궁금했어? 나는 질문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지만 간신히 참았어요. 예전 고모일도 그렇고 이제는 별로 엮이고 싶지도 않더군요. 동선애와 떨어지고 일 핑계로 동생의 연락을 조금 피했더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그래도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아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제사 때마다 꼬박꼬박 만나니 마음이 불편하게 짝이 없었어요. 혹시나 아이를 시켜 도청기 같은 것을 달아놓은 것이 아닐까 해서 물건들을 뒤져보기도 했어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은 동서인데 제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 같더군요. 아빠는 나이가 많은 편도 아니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신장 투석까지 받고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떠받들던 고모도 자식들을 낳은 손주들을 키우느라 아빠는 뒷전이었죠. 고모는 간혹 아빠 보러 와서 손주들 자랑을 하루 종일 떠들다 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생전 안 하던 손주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서방이 종갓집 3대 독자인데 어른들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제법 되는데 그래도 내 2달이 성할 때
손주 나야 내가 업고라도 다닐 것 아니냐 하면서요. 저는 양가의 압박에 못 이겨 결국 남편과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무척 계획적인 사람이라 저와 남편이 건강이 최고가 되었을 때 아이를 낳고 싶었죠.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영양제를 먹으면서 건강한 엄마 아빠의 건강한 아기를 낳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맘때쯤 동서가 셋째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요새 같은 저출산 시대의 경사라고 하며 저도 전화로 축하 인사를 보냈어요. 동서는 형님은 아직 아기 가질 계획 없으세요? 물어보았고 저는 저도 모르게 아직 하고 거짓말을 했어요. 동서가 그간 부인 행동들을 봤을 때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동서는 제 대답을 듣고 묘하게 기분이 한결 좋아진 느낌으로 형님도 빨리 저처럼 아기가 쉽게 생기면 좋을 텐데 난임센터 같은 곳에 한번 가보세요. 문중에서도 다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했어요. 저는 대충 동조하면서 짧게 전화를 하고 끊었어요. 만약 나중에 제가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더군요. 계속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빠르게 임신에 성공했어요. 저는 혹시나 해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임신 사실을 숨겼죠. 그리고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성별 확인까지 모두 마치고서 시댁에 알렸어요. 아이의 성별은 의사의 힘들어 보아 틀림없이 아들이었죠. 의사가 핑크색도 좋은 색이지만 파란색이 아기에게 좋을 것 같네요. 했거든요. 남편은 내심 안도의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만약 딸이면 또 아들 낳을 때까지 문중에서 압박할 텐데 한 방에 끝내서 다행이라나요. 예상했듯이 문중에서는 경사가 났죠. 알지도 못하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와서 축하 인사를 보내셨고 덕담과 오지랖으로 오가는 말들도 많이 해주셨어요. 일도 바쁘고 몸도 임신 중이라 컨디션이 썩 좋지 않아서 그런 관심이 달갑지는 않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관심이니 좋게 받아들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임신 소식을 알린 달에 열린 제사에서 이게 이렇게 관심을 받고 모두가 기뻐할 일인가 싶었어요. 거의 제가 조선시대 장원급제라도 하고 돌아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문중 어른들이 모두 버선발로 나오셔서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님을 도와서 뭐라도 할라치면 고모 할머니 등등 다른 어른들께서 손에 물도 묻히지 못하게 해라 하시면서 저를 아주 상전 모시듯 하더군요. 제가 아니라 사대도자가 될 뱃속의 아기를 모시는 것이었겠지만요. 어른들은 가문의 기쁨이네. 드디어 조상님 뵐 면목이 생겼네. 이라면서 전부 저에게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임신했을 때 무슨 음식을 잘 먹고 무슨 음식을 조심해야 된다. 정도는 양반이었고 기이한 배 좀 보여달라는 어른들까지도 계셨죠. 다행히 남편이 적절하게 보호해 주어서 별 문제는 없었어요.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문중 어르신들은 한 명씩 저에게 돈봉투를 주셨어요. 임신 축하금이라고 하시면서요. 출산 후에는 출산 축하금을 따로 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의기양양해서 자기는 임신하면 외제차도 사주겠다고 했다고 하시고요. 속물적이기는 하지만 돈봉투들의 금액을 확인하고서는 그전까지는 조금은 무례하다고 생각했던 어르신들의 행동들이 전혀 아쉽지 않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무수한 환대를 받고서 마당으로 나왔는데 마당에 동서가 어린 두 딸들과 함께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뱃속의 아이도 또 딸이라고 건너듣긴 했어요. 동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처음 보는 씁쓸하면서도 화가 난 듯한 모습이었어요. 두 아이를 출산하면서도 저와 같은 이런 환대는 전혀 받지 못했을 동서에게 그간 저에게 했던 일들이 있을지언정 조금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혼외자의 자식이라서 딸이라서 철저히 문중에서 외면받는 모습이 저도 탐탁지 않았죠. 조금 여유가 생기고 저는 동서에게 가서 동서의 눈치를 살폈어요. 딱히 제가 뭘 잘못한 것은 없으니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그렇고 어색한 분위기가 되었죠. 동서는 처음으로 저를 잘 보지도 않고 시선을 피하며 빈정거리듯 이야기하더군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4대 독자도 임신하시고 다들 환대해 주시고 똑같이 결혼하고 애 낳았는데 어르신들이 덕담도 돈도 막 퍼주시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제가 아주버님을 만날 걸 그랬나 봐요. 동서의 선 넘은 발언에 제가 어이없어서 동서
무슨 말이 그래? 하고 따졌더니 어머, 죄송해요. 농담이었는데 기분 나쁘셨어요? 하더라고요. 말에 완전히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저는 뭐라 대꾸하려 하다가 동서가 충분히 기분 나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려 있었어요. 마음 상한 거는 이해하는데 그런 말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이런 상황이 마음이 편치는 않아. 비슷한 시기에 임신도 있으니 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하고 수습했죠. 동서는 뾰루퉁하게 저를 노려보다가 휙 나가버렸어요. 문득 동서가 저희 집에서 첫째를 통해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던 게 어쩌면 자기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을 알고 말이죠. 만약 제가 아니라 자기가 4대 독자를 낳았다면 혼의 자식임에도 아들로 키우라고 시숙을 데리고 들어왔던 것을 보아 동서의 아이를 문중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관계 역전이 되었겠죠. 모든 것이 증거 하나 없는 저 혼자만의 생각뿐이니 동서의 생각은 알 수 없었지만 동서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보면 타당한 추측이기도 했어요. 유독 시어머니께 잘 하려던 모습도 그렇고 문중에도 잘 보이려고 애쓰던 것도 셋째까지 가지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았어요. 그런 모든 노력들이 저의 존재와 제 뱃속의 아들로 인해 모두 허사로 돌아갔으니 동서의 속이 쓰릴 것은 너무 뻔했죠. 그렇게 요란한 문중의 제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며칠 후에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임신 휴직 중이라 집에 있었고 동서는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저희가 이사한 집이 동서 집이랑 멀고 동서가 몸이 더 무거우니 제가 가겠다고 했지만 동서가 자기는 셋째라 이제 익숙하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조금 싸하더라고요. 가문에 사내 독자가 돌아다니시다 문제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갈게요. 동서는 막달이라 자기 몸도 무거운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집으로 찾아왔어요. 첫째와 둘째가 입던 아기 옷과 신발, 신생아 물건들을 잔뜩 싸가지고 왔고 냄비에는 뭘 한가득 끓여왔더라고요. 형님, 제가 저번에 너무 속 덮게 굴었던 것 같아가지고요. 저도 나름 이쁨 받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다 허세였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못나게 행동했어요. 죄송해요. 뜻밖의 솔직한 말에 저도 조금은 누그러졌어요. 아니야. 충분히 화가 날 만해. 이해해. 제가 편하게 대답했더니 동서는 한결 밝은 얼굴이 되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제가 사과의 의미로 이것저것 챙겨왔거든요. 이건 저희 애들 아기 때 썼던 것들인데 요새 남자 여자 그런 거 잘 없으니까 입혀도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입덧하거나 소화 안 될 때 종종 먹던 찌개예요. 형님 입에 맞아야 할 텐데. 동서는 냄비를 부엌에 직접 들고 가서 불어 올리더라고요. 그래도 저 준다고 음식까지 직접 해주다니 조금 감동을 받고 무슨 찌개인가 해서 동서 어깨 너머로 냄비 안을 보았는데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더라고요. 하얀 국물 속에 무슨 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고기와 작은 갈비뼈와 같은 뼈가 꽤 들어있고 들깨와 깻잎 등 이것저것 향신료도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건 무슨 찌개야? 하고 물으니 동서는 저희 할머니가 어릴 때 해주셨던 찌개인데 임신하니까 이게 정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비주얼은 조금 이상하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임산부한테 특히 좋대요. 하고 한 그릇 저에게 퍼주었어요. 동서 말대로 찌개는 비주얼도 조금 이상했고 냄새도 좋지는 않았어요. 저는 조금 찜찜한 느낌에 숟가락을 대지 않고 동서도 같이 먹어 했어요. 동서는 제가 숟가락을 들고만 있는 것을 보고 자기 것도 그릇에 떠서 제 앞에 앉았죠. 그러더니 형님, 전에 어머님이 주신 김장김치 남아있나요? 이거랑 그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하면서 김치를 꺼내달라고 했어요. 저는 베란다에 있는 김치 냉장고 쪽으로 가서 김치를 꺼냈는데 슬쩍 동서 쪽을 확인하니 동서가 무언가를 급히 주머니에서 꺼내 제 찌개에 넣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많이 놀랐지만 내식하지 않고 김치를 가져와 동서 앞에 앉았어요. 제게 준 찌개를 한 입 먹어보려고 숟가락을 넣었는데 진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냄새가 찌개에서 나는 거예요. 게다가 자세히 보니 녹두가 꽤나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임신은 처음이긴 하지만 율무나 녹두가 임산부에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유난 떠는 성격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건 정말 먹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동서에게 가까이 있는 냉장고에서 차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했어요. 동서가 냉장고로 간 사이 저는 정말 최대한 빠르게 저와 동서의 국그릇을 바꿔치기 했죠. 동서는 저에게 차를 따라주고 제 앞에 마주 앉았어요. 다행히 국그릇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듯 했죠. 저는 정말 먹기 싫었지만 한 숟갈 떠서 맛있다는 듯이 먹었고 그제야 동서도 자기 앞에 찌개라 한 숟갈 뜨더라고요. 동서, 맛있다. 동서는 이거 좋아해? 제가 물어보자 동서는 신이 나서 찌개를 막 떠먹었어요. 네, 제가 종종 먹는 찌개예요. 많이 끓여왔으니까 많이 드세요. 하면서요. 저는 근데 내가 요새 통 소화가 안 돼서 많이는 못 먹겠네. 동서 거가 조금 양이 적은 것 같아서 동서 아까 차 가지러 간 사이에 내가 바꿨어. 하고 말했어요. 동서는 제 말을 듣더니 안색이 창백해지면서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바꿨다고요? 하면서 자기 국그릇을 들여다보았죠. 왜? 뭐가 달라? 저의 질문에 동서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러더니 화장실에서 우액 하는 토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동서는 한동안 손가락을 목구멍에 집어넣어 억지로 먹은 것을 개워내더니 갑자기 배로 움켜쥐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구급차 불러 빨리 이 나쁜 년아. 저는 예상을 뛰어넘는 광경에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다가 멈췄어요. 왜 구급차를 부르라는 거야? 내 찌개에 뭐 넣었어? 동서는 계속 토하면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쌍욕을 저에게 퍼붓더군요. 저는 동서의 주머니를 뒤져서 아까 제 국그릇에 넣었던 것이 뭔지 빼앗았어요. 동서는 안 빼앗기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배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서 저에게 제대로 반격하지 못했죠. 동서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어떤 하얀 가루였고 저는 그것을 빼앗아 들었어요. 동서는 저에게 그 가루를 빼앗기자 난리를 쳤어요. 이게 뭔지 알려주면 구급차를 불러주지. 제 협박에 동서가 이를 갈면서 저를 노려보다 갑자기 눈물을 쏟으며 배를 움켜쥐었어요. 안 돼. 내 애기 잘못되면 안 돼. 저는 멍하니 있다가 구급차를 불렀고 마침 도착한 구급차 덕분에 동서는 거의 반실신 상태에서 구급차에 실려 나갔어요. 계속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걱정하더군요. 대체 저 찌개에 뭘 넣었길래 이 하얀 가루가 대체 뭐길래. 동서가 떠나고 저는 풀썩 주저앉아 남편이 올 때까지 그대로 넋이 나가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집안 꼴을 보고서 놀랐고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저는 동서가 오기 전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켜놨던 신생아용 홈캠을 켜서 남편에게 보여줬어요. 남편 또한 홈캠에 찍힌 동서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저는 그동안 혼자 생각하고 있었던 저의 고민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오래전 상견례 때 고모에게 있었던 일, 동선의 첫째를 맡아줬을 때 집을 뒤져서 임신 테스트기를 찾게 했던 일, 그리고 제사 때 저에게 했던 본색을 드러냈던 말. 남편은 늘 밝고 착한 동서의 모습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말을 믿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동서의 주머니에서 꺼낸 하얀 가루를 보고 기가 막혀했죠. 그 가루를 제 국그릇에 넣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제가 먹었다면 동서와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에 실려갔겠죠. 동서가 저에게 먹이려다 본인이 먹은 약은 자궁을 강제로 수축하며 유산을 유도하는 약이었대요. 자궁이 수축되니 그렇게 동서가 고통스러워했던 거죠. 동서는 거의 막달이어서 셋째가 조금 이르게 태어났고 그 약의 문제인지 셋째는 태어나면서 여러 문제가 생겨서 인큐베이터에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저는 그게 제 일이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했죠. 처음에는 동서의 행동이 범죄라고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명백히 저를 상해하려고 했고 제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큰 벌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앙심을 품고 저에게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는 상의 끝에 경찰에 신고는 안 하기로 했고 대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 그간의 일들을 말씀드렸죠. 시부모님 역시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했지만 저희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해서 동서를 찾아갔어요.
동서는 아픈 셋째 때문에 병원에 상주해 있었죠. 동서는 저희를 보고서 인사도 안 하고 외면하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말이에요. 뭐하러 오셨어요? 동서는 적대적으로 저희에게 말했고 그 반응이 괘씸해서 그냥 경찰에 신고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서 모두에게 유감이야 동서. 저는 침착하게 동서에게 말했어요. 홈캠에 모두 찍혔어. 증거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할까도 생각해봤어.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믿을 수 없었거든. 동서의 행동이 끔찍하고 괘씸했지만 동서가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다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나랑 남편 시부모님이랑 상의했는데 시댁에서 주시는 출산 축하금은 모두 동서 줄게.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뒤이어 시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대신 앞으로 문중 행사는 참석하지 말고 우리와 연락도 남편 통해서 하거라. 그래도 가족이라고 네 아주버님 내외가 용서해준 걸 감사히 여기고. 항상 따뜻하던 시어머님이었는데 차갑게 말씀하시더군요. 동서는 제가 내미는 돈봉투를 보다가 할 말 다 하셨으며 가세요 하고 대려 화를 냈고 저희도 더 할 얘기가 없어서 병원을 나왔어요. 동서와의 인연은 거기서 끝이었죠. 저는 무사히 아기를 낳았고 모두의 축복 속에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문중에서는 4대 독자라고 하면서 아주 어와동동하고 살았죠. 제사 때마다 오던 동선에는 더 이상 오지 않았지만 남편이 실수건 그래도 종종 챙기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에게 들은 얘기로는 셋째는 여전히 아픈 모양이었고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죠. 그때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등골이 서늘하고 가끔 동서가 지금에 와서 다시 앙심을 품고 저나 제 아이에게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 본성을 숨기고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이 참 끔찍했죠. 차라리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지나간 일은 잊고 이제는 저와 남편, 아기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동서 또한 어딘가에서 더 이상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로 제 결혼 생활을 생각해보면 이게 아주 크거든요. 아마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다 저 같은 처지는 아니겠지만 여기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남편을 만날 때에는 모든 게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편히 만났는데 겪어보니까 저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어쩜 그렇게 고지식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시댁 식구들은 맨날 들볶아대고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이더라고요. 너무 빠르게 이 중대사를 결정해버린 제 자신이 스스로 믿기도 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데리고 어디 도망가야 하나 고민했던 적도 무척 많았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적부터 자기 아버지가 곧잘 엄마를 함부로 막 대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런 말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아빠처럼 살기 싫어. 엄마를 맨날 괴롭히는 아빠가 미워. 나는 저렇게 안 될 거야.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야. 준이야. 물론 그럴 만도 있지만 실제로 아이 입에서 듣고 나니 너무 안 좋은 인식만 갖게 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자라면서 부정적인 부모상을 보고 자란다는 게 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너는 좋은 배우자 만나서 잘 살라고 다시 다독여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매사 화만 내면서 윽박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기 일쑤였고 이런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 지치더군요. 결국 저는 당시에 결코 쉽게 내릴 수 없는 스스로도 놀랄 결정을 과감히 진행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노발대발하며 난리를 쳤고요.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준이는 내가 키울 거고. 뭐라고?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혼자 살아? 너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냐? 아님 남편을 우습게 보는 거야? 당연히 쉽게 허락해 줄 리 없이 그날마저도 저에게 심한 폭언을 해대며 물건을 던져대고 이윽고 손찌검까지 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저는 더 생각을 굳혔어요. 결국 그날 밤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부모님은 시집 보낸 딸이 별탈 없이 산다고 생각했다가 이런저런 사정을 듣고서는 가슴을 치시더군요.
아이고, 불쌍한 내 딸, 우리 은혜. 엄마, 괜찮아요. 나 이혼해도 잘 살 수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 인간 보란 듯이 잘 살게요. 겨우 엄마를 달래는 말로 어찌어찌 이혼으로 정리가 되긴 했으나 솔직히 저는 살 길이 막막했어요. 결국 너무 죄송스럽게도 부모님이 그 와중에 조금 돈을 보태주셔서 저와 아들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었고 아주 작은 집을 하나 겨우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아갔으나 이혼을 결심하기 이전과 만만치 않게 삶이 참 혹독하더군요. 이때가 오히려 더 혹독하게 느껴질 만큼 삶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이를 새로운 학교로 전학시킨 후 거기서 적응을 하는 사이에 저도 나름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친구들도 만들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 동네 엄마들과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도 썼고요. 그런데 점점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말을 피했더니 이혼 가정인 것을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참 속상했던 건 가뜩이나 이혼한 것도 서럽고 내 잘못으로 일이 된 것도 아닌데 같은 여자인 엄마들의 수근거림이 너무 심하더군요. 그 수근거림이 제 귀에까지 넘어온 날도 있었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들한테 아빠가 필요한데 이혼까지 하지 말고 참아보지 그랬어요.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어른들은 그렇다 치고 준이가 안 됐지 뭐. 준이 불쌍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준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오히려 이렇게 둘이 사니까 행복하고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안 좋은 시선으로 본다기보단 현실이 그렇단 거예요, 현실이. 솔직히 준이 엄마야 괜찮다 치지만 준이 마음이 어디 괜찮겠어요? 자기만 이혼 가정애인데 준이가 미안해서 준이 엄마한테 말 안 한다 해도 아마 속으로 많이 골마 있을 거라고요. 듣다 보니 본인들 멋대로 우리 모자를 동정하는 것이 도를 넘더군요. 졸지에 학교 친구들에게 이혼한 가정이라는 것이 소문이 났고 작은 동네여서 그런지 유독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며 준이를 데리고 다녀야 했어요. 이사를 가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해도 더 이상 보금자리를 옮길 만한 경제력이 없었어요. 뭐가 어찌 된다고 해도 거기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저는 더 일을 악물고 힘을 내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허나 그전엔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셔서 직장에 나갈 수 있었지만 이혼하고 친정에서도 떨어져 나오니 정말 총체적 난국이더군요. 그래도 친정엄마한테 기댈 수밖에 없었어요. 이 치열한 생존 현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적당한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나보면 아들에게 정말 미안한 게 많아요. 사실 동네 여자들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제가 못 견뎌서 매번 가해지는 폭력과 폭언을 견딜 수 없어서 이혼한 것이지. 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모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이었고요. 그러니 일단은 묵인하려 했는데 하다 이런 말까지 돌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준이의 학교를 도와주러 학교에 간 날이었어요. 학교 앞에 서서 준이를 기다리다가 준이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손을 방방 흔들었는데 그걸 보더니 어떤 여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저는 그 동네 여자와 크게 싸움이 붙어버리게 되었고요.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면 나중에 엄청 독살 맞은 시어머니가 되더라고. 우리 시어머니가 딱 그런 케이스야. 준이 엄마는 그렇게 안 되게 조심해. 괜히 아들한테 집착하지 말고. 그만 안 해요. 제가 어디 준이한테 집착하는 거 보신 적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왜 갑자기 화를 내? 이상한 엄마네 정말. 저봐, 성질도 더러워가지고. 뭐예요? 누가 보면 제가 이혼 유책 사유라도 있는 마냥 같은 여자끼리 어쩜 이렇게 가혹하게 손가락질을 해대는 걸까요? 참다 그날은 저도 폭발해 학교 앞에서 큰 소리를 내면서 격하게 싸우게 되었고 준이는 이런저런 창피했어요. 준이를 달래려 했지만 준이는 도통 저랑 말을 안 하려 들더라고요. 학교 앞에서 친구 엄마랑 소리치고 싸운 제 모습이 창피하다고요.
아무래도 그런 말을 들은 게 화가 나는데 아들까지 저러니 더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꿎은 아들을 붙잡고 화를 내고 말았어요. 준이야, 엄마가 화를 낼 만했으니까 화를 낸 거야. 그러니 그만 못하고 나와서 밥 먹어. 제가 소리를 치는 게 무서웠는지 아들이 그제서야 나와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이런 말들을 듣고 이런 오해를 받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해하기도 싫었어요. 다만 그날 다짐했어요. 그냥 내 아들만 잘 키우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쨌고 까불던 간에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 뒤 준이가 크면서 주변에서 준이에 대해 뭐라 하건 저에 대해서 뭐라 하건 여러 말들이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고 제 아들에게만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준이야, 이거 이번 달 용돈이야. 문제집 사고 싶은 거 사고 책 사고 싶은 거 사? 엄마, 너 이 돈 받아도 돼요? 그럼 괜찮아. 이번 달 생활비 넉넉해. 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해. 아 맞다. 준아, 너 거기 동네 수학학원 다니고 싶다 했지? 엄마가 다음 달부터 보내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진짜? 너 거기 다닐 수 있어요? 엄마 최고. 고마워요, 엄마. 사실 아이 키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생활비도 빠듯했던 터라 준이 교육비가 늘 부족했거든요. 그 부분을 메꿔주기 위해선 정말 아끼고 아껴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포기하며 살아야만 했어요. 사실 제 것을 포기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전 준이를 낳은 엄마이고 준이는 절 믿고 세상에 나온 제 아이였으니까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집세 내고 교육비 대고 하면 늘 생활은 빠듯하고 부족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겐 항상 죄인이었어요. 허나 제가 조금이라도 그런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제 아들이 다가와 얼마나 저를 의젓하게 달래주었는지 몰라요. 준이야,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가 옷도 많이 못 써주고 학원도 많이 못 보내줘서 미안해. 엄마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내가 엄마 덕분에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사는데요. 엄마 덕분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미안함 갖지 마요. 나한텐 엄마가 늘 최고의 엄마예요. 낯간지런 말이긴 했지만 우리 준이는 그런 말도 여자애들처럼 곧잘 잘하곤 했습니다. 그럴 땐 제가 괜히 쑥스러워 멋쩍은 미소를 짓다가 그냥 아들을 꼭 껴안아 주었어요. 그렇게 준이는 정말이지 제게 삶에 단 하나밖에 없는 빛을 내는 등대 같은 존재였어요. 너무도 고마운 아들, 너무도 자랑스런 내 아들이었죠. 가끔 동네 여자들이 괜한 시기심에 이상한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럴 땐 또 준이가 저 대신 맞서기도 했어요. 덕분에 화병이 그나마 줄어들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몸도 좋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당했던 게 다 병으로 온 건지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고 그 때문에 항암 치료로 고생도 해야 했어요. 허나 그럴 때마다 어린 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절 보살폈어요. 마치 제 엄마처럼 말입니다. 전 그런 준이 하나 보면서 정말 이악 물고 낳으려고 아등바등했죠. 엄마, 얼른 나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하고 말하는 아들만 생각하면서요. 또 당시 저에게 도움이 됐던 게 하나 더 있다면 저는 당시 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에게 항상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를 알려줄 수 있다는 점이 자긍심이자 보람이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역사를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고 제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랬기에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한몫했어요. 그렇게 준이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다 하고 전 다시 학교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비도 다 됐고 대학 등록금까지 마련해 무사히 아들을 잘 보냈어요. 그 정도면 여자 혼자서 정말 잘 키운 거 아닌가요?
대학 입학하던 날, 그리고 중소기업체에 합격하던 날까지 저는 속으로 아주 작게 읊조리면서 스스로를 격려했어요. 은혜야, 혼자 몸으로 아들 이만하면 정말 잘 키웠어. 잘했어. 하고요. 친정 부모님들도 잘했다고 해주시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 스스로를 들볶으며 살아왔어요. 한 번쯤은 이렇게 이 말을 입 밖으로 내고 싶었는데 드디어 꺼내게 되었고 그 순간 눈물이 마구 흐르더군요. 남편과 살던 그 지옥에서 벗어나서 용케도 아들을 이만큼 잘 키우고 이루었다고요. 이제는 아들이 의젓하게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 힘든 엄마와 살면서 절약도 하고 재테크도 제법 해서 조그만 집도 샀으니 장가만 가면 될 판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게 괜찮다 싶을 때쯤 일이 생겼어요. 바로 아들이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쯤인데요. 아들은 이상할 정도로 여자를 안 데려오더군요. 나이가 꽤 되어가는데도 연애를 한다는 말도 없고 이러다가 좋은 때를 놓칠 것 같아서 슬슬 저도 조바심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조심스레 묻게 되었어요. 준아, 너도 적당한 때에 장가를 가야지. 홍기 놓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엄마가 걱정이 좀 되는데. 정말 여자친구 없니? 네, 엄마. 지금은 없어요. 갈 때 되면 가겠죠. 아직 인연이 안 나타나네요. 그럴 때마다 준이의 대답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걱정이 몰려와서 한동안 잠을 못 잤죠. 그래도 준이가 알아서 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하고선 넘겼어요. 허나 아들이 정말로 결혼을 안 하려 하는 이유를 알게 된 이후론 그때부턴 몇 달 동안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솔직히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날은 아들이 술에 좀 취한 날이었어요. 갑자기 저희 집에서 자고 싶다 하며 절 찾아왔어요. 그런데 아들이 술에 취해 제게 그러더군요. 사실 결혼 안 하고 싶은 이유가 따로 있다고요. 엄마, 이제야 말하는 것도 너무 늦었지만 사실 엄마도 어느 정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어.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빠같이 살고 싶지 않아. 사실 그간 만난 여자들이 몇 명 있긴 한데 다 헤어졌어.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 자신이 없어. 아빠처럼 될까봐 무서워.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그만 심장이 뚝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 없이 아들의 삶을 채워주려고 했지만 당연히 그게 다 보상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결혼 문제만은 대학이나 취업 문제처럼 스르륵 진행될 줄 알았는데 아들의 생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랐더라고요. 저는 너무 다급해져서 아들이 잠에서 깬 후 몇 번이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없이 강경하게 의사를 내비치더라고요. 엄마가 알잖아. 나는 싫어. 그냥 이렇게 혼자 살 거야. 엄마도 이제 이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때부턴 안절부절하여 잘하던 일도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나에게 있어 자랑이던 아들인데 결혼조차 미리 포기해버리고 끊어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 제가 아들에게 안겨준 상처이고 업보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를 따라 힘써서 살아와준 아들에게 그 이상의 말을 할 수도 없었고 혼자 그렇게 전혀 상상도 못했던 고민거리를 안고 혼자 끙끙 앓게 되었어요. 주변 지인들은 다들 늦게라도 열차에 올라타듯 하나둘씩 자식들을 다 보내고 있는데 식장에 다녀올 때마다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군요. 아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걸 보는 게 그렇게 거창한 소원인 건지 세상 일이 정말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그리 몇 년이 지나고 제법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며 살아가던 중 아들의 SNS 프로필 사진들이 조금 예전과 달라지더라고요. 늘 자기 얼굴 외엔 별다른 사진을 해놓지 않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와 함께 간 듯한 풍경과 장소 사진들이 나오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정말 돌연 충격적인 통보를 전해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저는 몇 초간 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엄마, 저기, 나 결혼하려고 해.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뭐? 정말? 정말이야? 그간 걱정시켜서 미안해. 그래, 녀석아, 잘했다. 잘 생각했어. 그럼 당연히 장가 가야지. 얼른 데려와라. 얼른 엄마 좀 보여줘. 뭐 하는 아가씨야? 평생 순하게 살아오던 아들이 이 문제로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만 갑자기 장가를 가겠다는 것이었어요. 진짜 어쩌다가 상황이 이렇게 뒤바뀐 건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이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정해준 게 어딘가 싶었어요. 정말 하늘에 대고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결혼까지 결심했을 테니 나름 서로 간의 확신도 있을 테고 아들 성격이 어느 정도 앞일을 생각해두고 저에게 말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자가 너무 궁금해 아들을 재촉해 약속을 잡아서 만남을 성사시키게 되었어요. 그간 한 번도 아들이 연애사 관련해서 말을 꺼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새삼스레 가슴도 두근두근 뛰어 몇 번이나 물을 마셨어요. 그러던 중 건너편에서 아들이 걸어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뒤에 얼핏 여자가 같이 따라오는 게 보였는데 갑작스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에게 말했던 그 여자친구는 아니고 이 근처에서 회사 나이 많은 상사분을 잠깐 만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여지껏 마셨던 물이 역류할 뻔했어요. 엄마, 내가 말했던 그 여자친구야. 결혼하고 싶은 사람. 응? 여자친구라고. 저는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아들이 인상착의나 이런 걸 말해준 적은 없었고 그냥 좋은 여자다, 귀여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정도만 말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제 눈앞에 있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귀엽다는 수식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우리 아들보다 나이는 6, 7살은 많아 보였으며 덩치도 2배는 더 되었어요. 무슨 운동선수처럼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물었어요. 운동해요? 네? 제 말에 여자애와 아들이 함께 당황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화장품 매장이요? 네. 근데 일할 때 빼고는 수수하게 하고 다녀서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화장품 매장에서 일한다 했지만 그 여자엔 화장기 하나도 없이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여자가 반드시 예뻐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너무 꾸미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러면 안 되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사람 마음이 간사하다는 걸 비로소 받아들이겠더군요. 그래요. 이름이... 네, 어머님. 제 이름을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네요. 김소연이라 합니다. 그때부턴 심지어 외모와는 다른 어여쁜 이름조차 거슬렸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들이 제발 누구라도 데려와서 결혼 이야기만 해준다면 바랄 게 없었는데 눈앞에 예비 며느리라고 데려온 상황을 보니 솔직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지만 키도 엄청 작은 데다가 전혀 여자다운 느낌도 없고 인상도 어둡고 덩치도 엄청 크고 도통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더라고요. 겨우 떠듬떠듬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 앉았지만 왠지 모르게 자꾸 숨이 차오르면서 안정이 되질 않았어요. 그 와중에 그 여자엔 눈치가 없는 건지 계속해서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준희 씨에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준희 씨가 어머님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아주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래요? 네, 어머님. 어머니, 이거 스테이크 좀 드셔보세요. 제가 잘라놨어요. 나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정말요? 그럼 괜히 여기로 잡았네요. 다른 데 갈걸. 다음엔 어머님 취향에 좀 더 맞는 곳으로 모실게요.
그 여자애 누가 봐도 굉장히 싹싹한 성격이었어요. 혼자 주저리 말도 잘하고 잘 웃고 옆에서 아들은 그 여자애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듯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원래 같았다면 이런 성격의 며느리 굉장히 반겼겠지만 외모가 저러니 그것도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속으론 이런 생각뿐이어서 답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얼마나 고생하고 키웠는데 장가를 보내도 이런 탐탁지 않은 여자에게 보내야 하나. 허나 아들은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좋다고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엄마, 이쪽 집에는 먼저 인사를 드렸어. 나를 궁금해하셔서. 인사를 드렸다고? 벌써? 벌써는 무슨? 결혼 앞두고 있으니 인사드려야지. 안 그래도 마음에 탐탁지 않아서 답답해 죽겠는데 저쪽 집에서는 누군지 궁금해한다며 그렇게 냉큼 달려가서 인사를 하고 왔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는 내 아들을 보낼 준비도 생각도 없는데 말이에요. 결국 저는 더 못 참고 자리에서 일어서 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경우 없는지 알았지만 자식 일이 되니까 도통 자제가 안 되더라고요. 준아, 미안한데 결혼 좀 더 생각해봐라. 엄마는 잘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해요, 아가씨. 난 아가씨가 마음에 안 들어요. 엄마, 어머님. 제 말에 여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죠. 전 그대로 일어나서 성큼성큼 걸어갔고 아들은 절 붙잡으러 뛰어왔어요. 엄마, 왜 그래? 아니, 이대로 일어나면 어떡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준아, 미안한데 엄만 저 여자의 마음에 안 든다. 뭐가요? 외모가 저게 뭐니? 제 말을 듣자마자 아들의 표정은 굳어버렸고 순간 저에 대해 실망하는 듯한 눈빛도 느껴졌어요. 허나 전 그대로 아들을 두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결혼이 전부는 아니라지만 저 역시 결혼에 한 번 실패를 해봤기에 이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처절히 느끼고 있었어요. 좀 더 평범한 상대를 만나면 안 되었던 것인가요? 예비 며느리감을 만나서 말도 좀 나눠보고 어떻게 만났는지 이야기도 나눠보고 결혼식당 상담도 하고 서로 오순도순 이야기도 해볼 제 바람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아들이 어렸던 날 그렇게 동네 여자들과 옥신각신하며 싸우댔던 일들이 왜 떠오르는 건지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았어요. 준이 엄마, 그렇게 홀어머니로 늙으면 나중에 아주 독살맞게 따져대는 시어머니 될 수 있어. 그렇게 저를 화나게 하고 저주하는 듯 들렸던 그 말이 지금과 혹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 게 아닌지 아주 불쾌한 느낌이 훅 들어왔어요. 저는 결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으리라고 그날 얼마나 이를 악물고 다짐했는지 몰라요. 동네 여자들의 말에 코웃음 치면서 니네가 그렇게 실컷 나를 깔아뭉개봤자 나는 절대 그리 살지 않겠다고 강하게 속을 다졌는데요. 그런데 세상 일은 참 왜 이렇게 알 수 없이 흘러가는 걸까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서글프더라고요. 독살 맞은 시어머니라니. 저도 나름 엄청 고생하면서 아들을 키워왔어요. 자식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다는 걸까요? 내 자식을 내 둥지에서 떠나보내면서 부모가 그런 바람 하나 가지면 안 된다는 걸까요? 그 이후 아들은 몇 번이나 저를 설득하려 들었어요. 그러나 그냥 한 귀로 쓱 흐르는 것이 전혀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엄마, 나는 그 사람이어야 해. 다시 몇 번만 더 만나줘. 엄마가 처음 만나서 그래. 여러모로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그건 모르겠고 엄마는 반대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돼. 솔직히 말해서 직업도 듣자니 무슨 화장품 매장 직원이라던데 너랑 수준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니? 그렇다고 어디 외모가 빼어나게 이쁜 것도 아니고 집안이 그렇다고 출중하니? 학벌도 그렇고. 여러모로 너랑은 안 어울리는 애야. 너 정도면 훨씬 충분히 괜찮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금에야 마음이 앞서니 그런 조건들이 안 보이겠지만 결혼 생활 오래 유지하려면 조건도 중요해. 차라리 조건 맞는 여자 엄마가 알아봐 줄게.
엄마가 알아봐준 사람이랑 선을 봐. 엄마, 그게 말이 돼요? 정말 그런 말밖에 못해요? 아들은 그날 제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러더니 한참 씩씩거리다가 집을 나가더니 급기야 어느 날 들어와선 저에겐 무거운 표정으로 선전포고를 하더군요. 아들의 선전포고에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가슴이 덜컹했어요. 엄마, 나 그 여자 아니면 평생 장가 안 갈 거예요. 아들 혼자 늙기를 바라는 거면 맘 모르겠고 꼭 결혼하는 거 봐야겠다면 이제 더 미루지 마세요. 그러면서 말을 덧붙이는데 이 말에는 약간 찔리더군요. 그냥 일단 만나는 봐요. 말이라도 해보라고. 엄마는 그렇게 할머니가 엄마 괴롭힌다고 미워했으면서 엄마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한 걸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그리 못 믿어올 사람이에요. 진아, 그게 아니고 엄마가 지금 하는 행동이 할머니랑 똑같잖아요. 아들이 소리를 버럭 지르는데 아들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 생각이 언뜻 났어요. 저보고 자기가 원하는 며느리상이 아니라며 그렇게 저를 무시해대던 시어머니. 정말 호똑하게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일을 시켜대고 밤낮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은연중에 저 역시 예비 며느리를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거부하고 있는 건 똑같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니 죄책감도 밀려왔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곧 죽어도 결혼시키긴 싫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결사 반대하고 나서자 그 여자애도 알았나 봐요. 어느 날부터 제게 문자를 보내오더라고요. 어머님, 준희 씨에게 얘기 들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잠깐이면 돼요. 뭔가 자기 딴에는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꼴보기가 싫었죠. 준아, 이 여자애 계속 나한테 연락 오는데 연락 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아들에게 성질내듯 말을 해버렸고 아들은 저를 원망스레 쳐다보았죠. 저는 점점 아들과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엄마, 한 번만 만나줘요. 이번에도 엄마 마음에 안 들면 나도 생각해 볼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솔직히 조금 솔깃했어요. 정말이니? 정말 생각해 볼 거야? 네. 지금까진 결혼 안 시켜주면 인연이라도 끊을 듯 굴었던 아들이었는데 한 발 물러선다고 하니 드디어 이제야 부모 말을 듣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알았다 하곤 서둘러 약속을 잡았죠. 어떻게든 그 여자애 아들에게서 떼어낼 심산이었어요. 못된 시어머니건 뭐건 나쁜 역할을 자처하면서라도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전 아들에게 조건을 걸게 되었어요. 대신 나랑 그 여자애만 만나마. 넌 오지 말고. 단둘이 만나겠다고요? 그렇게 해주랴. 아들은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 조건에 응했어요. 그리고 저도 비로소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여자애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여자애는 여전히 웃는 산이었어요. 허나 아무리 다시 봐도 참 인물이 없고 호감을 주는 인상은 아니었죠. 어쨌든 아들에게 체면도 있고 하니 그냥 자리를 지켜야 했고 저도 어렵게 입을 뗐어요. 지난번엔 그냥 가서 미안했어요. 준이가 한 번 더 보라고 하더군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직도 내 생각은 그래요. 오늘 준이 빼고 만나자고 한 것도 내 생각 다 솔직히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난 아가씨가 준이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 직업도 그렇고 학벌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 아가씨 입장에선 내 말이 상처이겠지만 엄마로서 마음에 안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나중에 아가씨도 나중에 자식 낳고 하면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독하게 말하긴 했지만 평생 그렇게 사람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말해놓고서
저런 말 하고 있는 제 모습이 조금은 객관적으로 보여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왠지 눈은 마주보고 싶지 않아서 자꾸 딴 곳을 보면서 말했는데 생각보다 아들의 여자친구는 꽤 덤덤하고 무던하게 그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그리고 반대로 전 얼른 그 죄책감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어 나오려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머님, 잠시만요. 하며 절 붙잡더군요. 일단은 본인도 쉽게 나온 자리는 아닐 텐데 절 붙잡더니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저기, 어머니 이해해요. 아무래도 제가 준희 씨에 비해 나이도 많고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저 준희 씨를 만나면서 준희 씨를 사람 대 사람으로 겪어봤는데 어머니께서 이 사람을 참 훌륭하게 키우셨더라고요. 감당 있고 성실하고 이 또래에 이렇게 성장한 남자는 참 보기 힘들어요. 평소에 준희 씨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 많이 하셨고 어머니를 참 존경한다면서요. 그래서 준희 씨를 좋아하면 할수록 어머니도 궁금했어요. 제 입장을 알아주기는 하니 그건 그것대로 고마웠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이 바뀌지는 않을 터였기에 그저 씁쓸할 뿐이었어요. 마치 고문을 받는 것 같이 불편하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이어서 말을 하는데 하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전보다는 좀 귀에 담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듣다 보니 굳이 거를 곳이 없는 말이길래 어느새 그냥 멀뚱멀뚱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엄마가 무척 힘들게 저를 키우셨어요. 그래서 결혼이 무척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고 있고요. 아직 어머님 귀에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시겠지만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저는 준희 씨와 결혼하면 정말 잘 살아볼 생각이에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결혼 결정을 했다지만 단어가 나올 때마다 자꾸 귀에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름 앞으로 어떻게 살 거며 홀로 있는 양가 엄마들로부터 해서 자녀를 낳고 어떤 식으로 키울 건지 아주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까지 계획을 착착 세워서 말을 하기에 왠지 조금은 홀린 듯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점점 얼굴을 보니 확실히 말에 힘이 느껴지긴 하더군요. 외모와 달리 이런 부분에서 사람을 끄는 부분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 아들도 이런 부분을 좋아한 건가 싶더라고요. 묘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적어도 그 전주에 봤을 때보다는 조금 호감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놈의 자존심이 뭔지 전 다시 오늘 나온 목적을 생각하며 다시 벽을 세웠어요. 아가씨, 근데 미안한데 아가씨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나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한텐 아가씨 조건만 보여요. 내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제 말이 끝나자 그 여자애도 다시 표정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천천히 조심스레 입술을 떼더라고요. 어머니,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들었어요. 최근에는 쉬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 어머니와 동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가방에서 웬 사진을 꺼내서 탁자 위에 올려두더군요. 사진은 마치 우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세대 마냥 낡은 흑백 배경이었고 옷을 보니 일제시대쯤으로 짐작될 만한 시기였어요. 혹시 일제시대예요? 네, 맞아요. 갑자기 왜 나한테 이걸 보여주죠? 저희 증조할아버지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준희 씨랑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서 얼마나 신기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쪽이 독립운동을 한 집안의 자제라고 하시고 그래서 역사 선생님이 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껌뻑껌뻑거리기만 하면서 멍하니 사진만 응시할 뿐이었어요. 말 그대로 저희 집안이 그랬고 어릴 적부터 들어오고 배운 게 있어서 저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길로 가게 된 것이긴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말에
아주 단단히 묶여 있었던 제 마음이 완전히 힘을 잃고 풀려버렸어요. 사실 그래서 저 어머님 벨라를 얼마나 두근두근하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저도 나름 소소하게 역사 관련 지원 사업에 관심이 많고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공부가 많이 필요했거든요. 솔직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랑 흑심을 갖고 잘 보이고 싶기도 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배우고 엿듣고 싶은 부분이 많아서 만남을 기다린 거였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독립유공자 집안으로 명패도 있고 나름 우리 집과의 아주 뚜렷한 연결점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어쩌면 주변에서 한두 명은 볼 법하고 어느 지역에는 또 많이 볼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으나 적어도 제가 자라올 때나 아들을 키울 때 역시 흔히 본 풍경은 아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반갑기도 하고 제가 마음에 안 들어했던 인상과 달리 참 똑부러지고 앞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계획하는 모습들이 괜찮아 보였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어찌 보면 참 우습지만 그날 결혼 이야기를 넘어 각각 독립운동 집안끼리에 관련된 화제들을 이어가다 보니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우리 집까지 와서 한참을 이야기하게 되었지 뭡니까. 그리고 전 아들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미안하다고 정식으로 사과를 했어요. 예비 며느린 괜찮다며 웃어주더라고요. 후엔 기다리고 있을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죠. 아들의 목소린 역시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제 반응을 기대하고 또 걱정하고 있었을 거였습니다. 엄마, 어땠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좁았구나. 결혼 허락하마. 정말요? 정말요? 너한테도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아들이 계속해서 되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말하고 웃으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들의 밝게 웃는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죠. 돌아오는 길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마음도 한편으론 무척으로 가벼워졌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요? 처음에 그렇게 야멸차게 외면했던 것이 민망해서 저야말로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이제는 예비 며느리가 아닌 진짜 며느리로서 우리 집을 드나들고 있습니다. 이후 만남을 가지면서 이래저래 계획을 들어보니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결혼 이후 삶에 대해 아주 차분하게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또 며느리는 여지없이 매번 저의 말동무가 되어주며 친구같이 함께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절 만나러 올 때면 늘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가득 사가지고 오곤 해요.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화과자인데 아주 맛있어요. 아이고, 이 비싼 거. 고맙구나. 너도 한번 먹어보랴. 사실 저라면 옛날 생각을 하면 저에게 섭섭하기도 하고 미운 감동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마음 넓은 우리 며느린 부족했던 제 모습을 다 이해해 주더라고요. 참, 아직도 이때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이 좋은 시어머니가 되는 것과 진상 시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한 끗 차이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남 이야기라고 쉽게 할 말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갈수록 호감형인 좋은 며느리를 몰라봤던 큰일을 겪을 뻔했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일반적인 고부관계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를 주고 받았겠구나 싶어요. 이 나이가 되어도 사람을 겪고 알아보고 하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들 부부는 늦게 결혼했지만 얼마 전에 임신도 했고 가끔씩 얼굴을 보며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비록 저는 힘든 인생을 보냈지만 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 얻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에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 중엔 아무래도 제 또래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본인이 어떤 결혼 생활을 해왔건 간에 너무 편견을 갖지 않으시고 자녀에게 좋은 가정을 물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또 결혼을 생각하는 청년들이나 보내야 할 자식들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에게 제 나름의 소소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모두 힘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며느리 미안하고 사랑한다.